안녕하세요. 광주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대학교 CC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채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생겼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땐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기도 전에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뱃속아이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애를 낳아서 키워야 하는데 이 험한 세상 어찌 살아갈 거니? 아유, 불쌍해. 어떡하면 좋아? 나 혼자 애 키우면서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 그렇다고 나까지 세상을 등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너 엄마한테 말 그렇게밖에 못해? 뭐? 세상을 등져?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야. 엄마가 널 제일 걱정하는 거 알면서 그러니? 너만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쓰리고 아파 이거사. 힘들면 이 집에 들어와도 돼. 아빠가 좋아하시겠어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윗감이랑 결혼했는데 이제야 들어간다면 뭐라고 하시겠어. 아빠가 말만 그러지. 그래도 너 내심 들어와 살기를 바라셔. 아빠도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니 이거사. 남편을 잃고 홀로 방황하던 때 친정엄마께선 친정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지만 가뜩이나 제 결혼을 못마땅히 생각했던 아버지였기에 차마 바로 그러겠다고 할 수 없었어요. 반대한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 힘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혼자 아이를 낳고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어느덧 아픔도 점점 치유가 되더라고요. 아이의 재롱을 보며 살아가니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그즈음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꿈꾸게 되었어요. 전 사별을 했지만 재혼한 남편은 이혼을 했었고 대신 아이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서로 상처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 재혼을 했는데 행복을 꿈꿔 재혼을 했지만 재혼을 생각지도 못하는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럽기 그지 없었죠. 애 딸려서 시집 왔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넌 이기적이니? 너랑 네 새끼밖에 모르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지난밤에 된장찌개 드시고 싶다고 해서 끓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면 입 다물어. 시어머니 말하는데 꼬박꼬박. 네 팔자가 그렇게 사나우니까 서방이 먼저 간 거 아니야? 내 아들도 그렇게 될까봐 무섭다 무서워. 하필 팔자 더러운 것이랑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이 애미 마음을 늘 조마조마하게 하다니. 네가 어떻게 꼬셨길래 내 아들이 애 딸린더라도 괜찮다는 건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정말. 어머님한테 제가 당연히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재혼 쉽게 결정한 거 아니고 그래도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정한 건데 어머님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이번 결혼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나 때문에 뭐 이혼할 것 같다는 식으로 들린다. 요즘 애들은 무서운 게 없지. 저렇게 할 말 다 하고.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이라면 법이었어 이거사. 첫째 며느리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니 난 왜 이렇게 며느리 복이 없는 건지. 이해 데리고 들어가. 상대적으로 재혼이지만 애가 없는 남편과 달리 저처럼 애가 딸린 며느리를 반가워하지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사실 결혼 전 그래도 아들이 외롭지 않게 돼서 좋아하셨던 것과는 달리 결혼을 하자마자 저렇게 돌변하시니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래도 2번째 결혼만큼은 정말 지켜내고 싶었고
절 못마땅해 하는 아버지에게도 꼭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악 물고 버텨냈어요. 그럼에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내 편이 돼주겠다던 남편이 어느새 시어머니 편이 되어 있더라고요. 쟤 보면 정이 안 간다. 아무리 애기지만 어떻게 하루 종일 징징대는지. 저런 애를 네가 아빠처럼 키울 수 있겠어? 그래도 어떡해요. 이왕 키우기로 한 거 내 자식처럼 키워야지. 뭐 마음이야. 아직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잘 해봐야지.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남의 애까지 건사한다는 거야? 두 번째 결혼만큼은 실패하면 안 되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한다만. 쟤 그냥 애미 친정에다가 보내고 너네 애만 새로 가지면 좋겠는데 애미 보고 친정에 자주 가라고 하면 되잖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애라면 사죽을 못 쓰니까 말도 못 꺼내겠어서 그래요. 그게 됐으면 진작 보내라고 했겠죠. 하필이면 저런 며느리를 얻게 될 줄이야. 네가 아무리 재혼이라지만 넌 애도 없고 인물도 출중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지는 장사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애미한테 얘기나 좀 해봐라. 친정에 보내는 거 어떠냐고. 제 애를 본인 애처럼 키우겠다고 결혼 전에 그렇게 절 설득시키더니 결혼을 하고 나자 제 애를 멀리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이는 아빠인 줄 알고 그렇게 따랐지만 제가 봐도 아이에게 차가운 모습을 하는 남편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남편은 그런 사람임이 분명한 느낌이 들게 되었어요. 네 애 친정에 보내라. 안 되겠어. 내가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너네 친정 부모님들도 양심 없는 거 아니냐? 딸이 재혼을 했으면 그 가정에 충실해서 애도 낳고 새 출발하는 걸 바라야지. 어쩜 손주를 키워준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 어머님,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제 애 보내라는 말은 못 참겠네요. 차라리 이혼을 하면 했지 애는 못 보내요. 만약 그렇게 애가 거슬린다면 제가 아이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저 역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불편해서 못 있겠네요. 뭐? 너 지금 반항하니? 어디 며느리가 눈 동그랗게 뜨고 이혼을 한 해 만에? 네가 그러니까 팔자가 세다는 거야. 네, 저 팔자 세요. 근데 애는 못 보내요. 애 없으면 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왜 재혼을 했는데요. 본인 애처럼 잘 키운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저더러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애 보내라는 말은 두 번 다시 꺼내지 마세요. 아이 가지고 왈가왈부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생각이 들던 때였지만 그럼 아들이 또 두 번째 이혼남이 되는 건 싫었는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저에게 엄청 섭섭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엄마 딴에는 그냥 솔직히 피도 안 섞인 남이니까 날 위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혼이라니. 당신 뭐라고 했어? 나랑 결혼할 때 이 아이 본인이 책임진다고 내일하고 그러지 않았어? 나 솔직히 그 말 아니었으면 당신이랑 재혼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어이가 없잖아. 애 없으면 나도 안 살아 여기서. 아 그래 알겠어. 그만 화내라. 그냥 어른이 한 얘기니 한 귀로 듣고 흘려. 너도 참 성격 좀 죽여. 나도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오히려 아이 문제로는 강경하게 나오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 얘기는 하지 않았고 대신 그 뒤로 제가 마음에 더 안 드셨는지 오히려 더욱더 시집살이가 거세졌어요.
중간중간 친정엄마와 교류를 했어서 그런지 엄마는 날이 가면 갈수록 헬쑥해지는 저를 걱정했지만 오히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저였기 때문에 친정엄마에겐 늘 웃어 보이곤 했죠. 그렇게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내면서 7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덧 재혼 시 3살이었던 제 아이는 10살이나 되었어요. 아유, 얘가 왜 이래? 누굴 닮아서 너는 그 모양이야? 하여튼 시간이 지나도 정이 안 붙는다니까. 너 얼른 너네 엄마한테 가. 거실에서 알짱대지 말고 책도 좀 보고 하란 말이야. 그저 TV 볼 생각만 하지. 한심하게 그지 없다니까. 할머니는 왜 이렇게 나 미워해? 맨날 나한테 뭐라고만 하고. 난 그냥 할머니랑 같이 옆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뭐? 조그만 게 못하는 말이 없네.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대바라 져가지고. 얼른 들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엄마, 할머니가 나보고 방에만 들어가래. 왜 할머니는 날 미워하는 거야? 맨날 화만 내고 욕만 하고 미워 죽겠어. 아니야. 할머니가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하라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지. 절대 미워하시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시간이 지나도 아이에게 저렇게 모질게 대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미웠지만 그래도 아이는 워낙 어려서부터 이 집에 살아서 그런지 친할머니인 줄 알더라고요. 그로 인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정을 깰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렸기에 많은 걸 설명해 주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 세정이가 어머님이랑 가까워지려고 그러는데 곁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하나뿐인 손녀잖아요. 제가 왜 내 손녀야?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애 가지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이 집에 시집 와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애 하나 낳기를 했어. 아니면 살림의 보탬이 됐어. 그저 먹고 자고 싸고 양심 없는 것 같으니. 어머님, 저 7년 동안 이 집에서 애비 뒷바라지하고 어머님 종노릇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일하겠다고 해도 집안 살림 때문에 일도 못하게 하셔놓고 이제 와서 살림만 축냈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그리고 애는 안 생기는 걸 어째요? 너란 애 처음부터 허락하는 게 아니었어. 재수원부터 가지고 애도 못 낳고 남의 애나 데리고 들어와 사는 기생충. 네가 우리 집 종살이라도 안 하면 내가 널 왜 데리고 있겠어? 네한테 2번 상처 주기 싫으면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절 미워하시는 시어머니였고 이상하게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더더욱 저를 싫어하시게 된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저를 못마땅히 여기던 시어머니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고 머지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요. 둘째 때도 그렇고 며느리들이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는데 네가 하다 의사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내가 뛸 듯이 날아갈 것 같구나. 그래야지 우리 아들들이 다 날 실망시킬 리가 없어. 역시 장남답다. 설에 인사 온다지? 명절부터 의사 며느리 인사받을 생각에 기분이 어찌나 좋은지. 이래서 장남인가 싶어. 우리 큰아들 최고야. 그럼요. 제가 엄마 기준을 모를까 봐서요. 전 엄마한테 전혀 실망시키는 아들이 되고 싶지 않다니까요. 기대하세요.
얘, 들었니? 네 형님 될 사람 이번 설날에 인사 올 거니까 상다리 부르지게 차려야 할 것이야. 귀한 손님이니까. 네, 그래야죠. 그래도 이 집에 맏며느리 되실 분이 온다고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잘 차려볼게요. 나도 이제 정상적인 며느리 보면서 손주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내 평생 소원 다 이룰 것 같으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의사식이나 된다고 하는데 어떨지 기대가 되는구나. 내가 이제 노인정 가면 의사 며느리 있다고 자랑할 생각에 기분이 아주 좋아. 남편의 첫 번째 부인에 대해 전혀 물어보질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늘 제 얘기를 하며 남편의 전처를 언급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 대부분이었어요. 남편 또한 전처에 대해 좋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 거 보면 이혼의 귀책 사유가 전처한테 있나 보다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다가 애딸린 저와 재혼을 한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는 더욱더 마음에 안 들어하던 찰나였고 그때 마침 의사 며느리를 데려온다는 시숙의 말에 신이 났던 거예요. 어머님네는 재산은 많지만 아주버님과 남편이 학력이 얕았던 터라 시어머니는 잘난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우리 첫째 며느리 새로 들어오걸랑 너네가 분가해서 나가라. 그동안 네 꼴 보는 것도 지긋지긋했으니까 알겠니? 엄마, 그래도 되겠어요? 그동안 엄마 손발이 돼준 게 이 사람인데 갑자기 없어지면 불편하지 않겠어? 당연하지. 우리 첫째 며느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아줌마 하나 구해주겠지. 제가 그동안 내 수족처럼 손가발이 되어주었다만 쟤랑 제 딸내미 보면 진짜 속이 뒤집어져서 내 속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끼리 분가하고 살아 그냥. 죄송해요. 친손주 한번 안겨드리지 못해서. 그래도 어째 애가 안 생기는 걸. 그래도 노력은 더 해볼게요. 됐어. 이제 첫째 내가 손주 안겨주면 되는 거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래도 너 2번 이혼남 만드는 것보다 나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고는 어이가 없었고 제가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라면서 남편이 지칭하는데 7년 동안 정말 시어머니의 노력살이를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아이에게 아빠라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니 꾹 참아내야겠다고 또 한 번 이를 악물었는데 그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어리석게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설 준비로 어김없이 시장을 봐오면서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제 인생을 바꿔놓을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의사 형님이 방문하기로 한 날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들떠 있었어요. 나 진짜 어제 설레서 잠도 못 잤잖니. 나한테 의사 며느리라니. 우리 장남이 역시 한 건 할 줄 알았다. 몇 시쯤 온다니? 이제 도착할 때가 됐어요. 재수씨, 음식 다 준비해 놓으셨죠? 제 예비 신부가 특히나 해산물을 좋아하거든요. 지가 이런 거라도 해야 이 집에 붙어 있지. 애 딸려서 들어와 놓고 이런 것도 안 맞추면 여기서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제 딸한테 내가 무슨 말 할까봐 내 눈치를 얼마나 보는데. 그러니까 마음껏 부려 먹어라. 시킬 거 있으면 다 이해시켜. 역시나 아침부터 모진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였고 드디어 의사 형님이 방문을 했는데 이 집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정말 고급진 분위기로 집안을 압도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시어머니와 가족들은 형님이 인사 온 날 절 가정부 취급을 하기 시작하며
오히려 형님을 치켜 세워주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며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서 와요. 내가 진짜 기대했잖아. 해산물 좋아한다고 해서 잔뜩 준비해놨어. 얼른 들어와요. 아, 얘는 우리 집 둘째 며느리인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어. 뭐 그냥 우리 집 잔심부름이나 하는 애니까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음 얘 불러다 시켜요. 네? 아, 뭐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겠나요? 일단 맛있는 거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먹을게요. 어쩜 말하는 것도 이렇게 고급지고 우아한지. 의사하면서 힘들지는 않아요? 내 주변에 의사가 있다니 너무 좋은 거 있지? 시어머니의 저런 인사치레에 너무 화가 났지만 처음은 형님을 보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식사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형님을 치켜 세워주려고 절 내리까더라고요. 그 모습에 형님 또한 엄청 불편한 기색이 엿보였고 저 역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형님은 제가 차려둔 음식에 먹는 신용을 하더니 제 딸아이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되었나요? 그때 우리가 얘기한 거 이제 슬슬 움직일 때네요.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어. 아니, 무슨? 아니, 둘째랑 아는 사이니? 둘이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었어? 꼭 아는 사이처럼 말하네, 둘이. 안면 있을 리가 없잖아. 저 아이를 보니까 더더욱 마음이 다잡아지네요. 제가 그때 얘기한 거 기억하죠? 딸을 보고서라도 참으면 안 된다고요. 3살배기 자식을 데리고 재혼한 날 7년간 조선시대 천민처럼 부려댄 시댁. 설날 첫 인사 온 의학계 형님이 딸을 빤히 보더니 입을 열게 되었고 그 뒤로 믿기 힘든 대반전극이 펼쳐졌어요. 사실은 그날 시장에 갔다가 만나게 된 사람은 형님이라는 사람이었고 저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와선 본인을 소개하였는데 저 역시 가족이 될 사이니 그저 그런 형님이 반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의찬 씨 부인 되시죠? 저 이번에 인사하기로 한 김의찬 씨 형님 예비신부 될 사람이에요. 말씀 좀 나누실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절 어찌 알고. 네네, 그러시죠. 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이신데요? 요 앞에 카페 있어요. 그렇게 형님들 사람과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고 형님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해주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의사까지 된 사람이 이런 집안에 시집을 오려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이해가 단번에 가더라고요. 김의찬 씨, 한번 이혼한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 그 결혼했던 사람이 제 친동생이에요. 그때 친동생과 당신 남편이 결혼했을 때 전 외국에 체류 중이라 결혼식이랑 상견례에 가지 못했고 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엄청나게 시집살이를 했나 보더라고요. 뱃속에 아이도 있었지만 허구한 날 손찌검에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아이는 유산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유산 후 이혼까지 당하고 바보같이 세상을 등졌답니다. 유서 하나만 남기고 말이죠. 그런 남자랑 지금 사시는 거예요. 유서를 보고 그 집안을 박살내야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재혼을 했고 알아보니까 당신은 정말 애 하나 데리고 재혼하여 또다시 제 동생처럼 당하고 있더군요. 아니, 이혼한 건 알았는데
세상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좀 끔찍하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쪽 부부 사이에 관여하고 싶진 않지만 그동안 제가 의찬 씨 형을 만나면서 알아본 바로는 딸 때문에 참고 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전 다시는 제 동생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은 본인이 짠 계획을 얘기해 주었고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딸을 위해서도 이런 남자와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증여세 혜택을 받으려고 남편 이름으로 해야 할 본인의 부동산을 제 앞으로 해놓은 것을 생각해내었죠. 형님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집안을 박살내려고 접근했지만 아주버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본인의 계획을 다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며 형님을 돕겠다고 했고 드디어 그것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모든 스토리를 듣고 형님을 도우면서 저 역시 이 집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신송이 아시죠? 제 동생이에요. 아마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반성은커녕 또다시 며느리를 들이고 종처럼 부리다니. 또 제 동생 꼴 나게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당신이 직접 말해. 그래야 당신 어머님이 충격 받으실 것 같으니까. 사실 이 사람 만나고 전 재주씨 얘기 다 듣고 나서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엄마고 내 동생이지만 본인들만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전 이 사람 편에 서기로 했어요. 절 원망 마세요. 엄마가 뿌린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편에 서다니? 아니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신송이가 네 동생이라는 거냐? 아니 어떡해. 그런 애가 네 동생이야. 저보다 많이 못 배우고 그랬지만 하나뿐인 제 동생이었어요. 아이까지 유산시키고 이혼까지 시킨 당신 인간이 아니지. 지금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제 동생한테 사죄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재산은 저희가 가져갈게요. 그러니 손가락 빠셔요. 뭐? 지금 네가 내 아들한테 대놓고 날 골탕 먹이려고 접근했다는 걸 내가 듣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의사라고 좋아했더니 순 머릿속에 똥만 찼잖아. 네 동생 죽은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지가 나약해서 죽은 걸 가지고? 와, 진짜 인성 파탄 난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하다고 사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문외인가? 너같이 종살이 하는 것은 조용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아들들 여자복은 진짜 없다. 엄마, 진짜 실망이네요. 그래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 사람도 용서할 생각이었나 본데 엄마의 이런 모습에 정말 실망했어요. 저 역시 진짜 엄마랑 의찬이 볼 자신이 없네요. 저도 이제 엄마 아들 그만하렵니다. 붙잡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황당해했고 시숙은 절연을 선포했어요. 시어머니의 많은 재산이 시숙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어 했고 그것을 뒤이어서 제가 이혼을 선언하니 남편 또한 눈이 휘둥그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에게 정말 미안했지만 모든 사실을 얘기해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미 10살이나 먹은 제 딸아이는 이 상황을 다 듣고 오히려 이해를 하는 철든 딸이었습니다. 제가 그저 우리 딸아이를 너무 어리게만 본 것 같아 참 놀랄 따름이었죠. 그래놓고 뻔뻔하게 절 그렇게
노비 부리듯 부리면서 당당하게 살아요? 본인들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이 쪽난 거 생각 못하고 나도 이런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혼해. 당신들은 다 잃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당신들한테 재산을 잇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아니까 내 이름으로 해놓은 땅 위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미쳤나? 그건 내놓고 꺼져야지. 그래, 넌 나가도 된다. 어차피 애도 못 낳고 애만 딸려와가지고 넌 필요 없어. 그 땅이나 조용히 내놓고 나가. 애도 못 낳는 걸 오냐오냐 했더니 이게 치형님 될 사람 등에 없고 기세등등이지? 이제 너랑 네 딸 꼴 안 봐서 나야 좋아. 재산 안 내놓으면 너네가 고소할 거니까 그리 알고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당신 며느리 할 줄 알아? 내 예비 신랑이 당신이랑 절연 안 하면 이 결혼 안 하려고 했어. 그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근데 잘 봤죠? 지금 사태 파악 안 되나 본데 땅 하나라도 건지고 싶으면 이분한테 미안하다고 사죄해야 할 거예요. 아무래도 나보단 여기 동서될 사람이 더 가능성 있어 보이니까. 하지만 당신 이런 태도를 보니 우리 둘한테 다 용서받긴 글렀네요. 내가 큰애 명의로 재산을 해놓은 것은 어차피 이제 큰애가 날 모셔야 하니까 해놓은 건데 그러지 않을 거면 당장 내놔. 당신은 아들들도 다 돈으로 보이나 보죠? 정말 상종하면 안 되겠네요. 이런 사람이랑 가족으로 엮일 뻔했다니 위선자 같으니라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큰아들과 저에게 빼앗긴 시어머니였고 소송을 건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감축시키려고 제 이름으로 해놓은 땅은 뺏을 도리가 없었고 오히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줘야 할 판국이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은 이미 아들에게 상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되찾아오기란 힘들었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야 남편은 저에게 사죄를 하였지만 전 이 상황이 그저 충격이라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고 사람 같지도 않았어요. 세정이가 날 아빠로 알고 있는데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그래도 세정이한테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세정이도 당신 보기 싫대. 아니 그것보다 할머니가 오히려 본인 할머니가 아니라는 거에 안도하는 느낌이야.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도 이젠 우린 끝났어. 당신한테 그런 과거가 있다고 진작 알았다면 절대 재혼하지 않았을 거야. 나도 참 어리석었지.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다. 우리 딸한텐 나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나만 열심히 살면 됐던 거야. 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라니까. 엄마가 조종한 거라고. 그냥 이제 우리도 형네처럼 엄마 외면하고 살자. 아니, 당신도 똑같은 인간이야. 당신 형을 봐.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피는 못 속인다는데 당신은 그냥 그런 족속인 거야. 그리고 법정에서 돌아서는 길 형님을 마주하게 되었고 형님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인사를 하자 형님은 진심으로 절 위해 주었고 오히려 본인이 저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음에 정말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아마 그쪽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딸을 위한답시고 그런 집에서 버텼겠죠. 그런 사람은 아빠 자격이 아예 없는데 말이에요. 제 딸 때문에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때 형님을, 아니, 승미 씨를 안 만났으면 어떨까 아찔하기도 하네요.
제 동생 같아서요.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서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저 역시 이제 조금은 내려놓고 제 행복을 찾아보려고요. 동생 잃은 슬픔 어디에도 치유받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동생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형님이란 사람을 봤어요. 시어머니네와 손절하고 둘이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많은 재산이 아주버님 앞으로 되어 있었던 터라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얼마 남지 않은 재산 때문에 엄청 배 아파했어요. 저에게도 둘이서 위자료를 줘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억울해 보이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아들 복 없는 게 며느리 복도 없다더니 어떻게 한 놈은 여자에 미쳐서 날 버리고 한 놈은 결혼하는 족족 저런 화상들이 걸릴 수가 있어? 내가 진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지금 내 손해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 자식이 다 원수라더니. 엄마가 전 와이프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지만 않았어도 오히려 애 낳고 잘 살고 있을걸요? 다 엄마 욕심이에요. 너도 걔한테 손찌검하고 욕했잖아. 어디 원망할 데가 없어서 나한테 원망을 해? 너까지 날 아주 잘하면 버리겠다. 나쁜 자식. 엄마가 하도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저도 무시했던 거라고요. 저 역시 엄마한테 질리네요. 진짜 평생 엄마 기대에 맞춰 살려고 했는데 이젠 그렇게 못하겠어요. 독거 노인으로 평생 살아보세요. 욕심이 짝짝꿍이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파탄이 났고 동네에서 아주 고약한 할머니라고 어머님은 소문이 났어요. 전 남편도 모든 걸 잃고 원양어선을 타러 간다는 말만 돌 뿐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알 바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고 전 딸과 새 출발을 시작했는데 두 번째 결혼마저 파탄이 나서 친정아빠는 속상해 하셨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끌어안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따뜻한 가족이 있었는데 왜 그땐 몰랐는지. 이제 모든 거 다 잊고 새 출발하자꾸나. 나도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이제 세정이한테 아빠 겸 좋은 할애비가 되어줄게.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정말 이번엔 아빠 엄마한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니야. 내가 널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은 것 같아 더 미안해. 그때 남편 잃고 널 따뜻이 안아주었어야 했는데. 이제 다 풀렸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엄마가 가운데서 힘들었는데 이제야 너무 행복하다. 이제 행복히 살자. 정말 어리석었던 과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 개발이 되면서 조그마한 상가를 구매하였고 지금은 월세를 받으며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충격받았을 딸아이지만 제 앞에선 티내지 않고 오히려 밝게 자라준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상을 떠난 딸아이 아빠에게 인사를 다녀왔는데 딸아이는 무엇보다 씩씩하게 아빠에게 쓴 편지를 고이 놓고 왔더라고요.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전 남편에게 다시 한번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제 마음도 다지며 앞으로는 딸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려고 이 글을 적어 보았어요. 굴곡 많은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앞날엔
행복한 날들만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참아온 저를 건드려버린 안사돈의 잘못된 행실이 여기에 사연까지 신청하게 될 줄 정말 몰랐네요. 제 딸이 사이와 결혼을 한 지 7년 차가 되었을 때 그토록 바라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랬던 만큼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죠. 원래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 계획을 가지려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 손주를 보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안사돈은 바로 손주를 볼 줄 알았는데 임신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제 딸이 제일 힘들어할 텐데 안사돈은 바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몸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제 딸이 뒤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아 몇 번 통화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안사돈은 저희 집안의 환경에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제 딸을 탓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가 집안의 감정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토록 바라던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전부 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안사돈은 제 딸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면서 아낌없는 사랑을 주기 시작했어요. 첫 아들 손자라 그런지 안사돈은 시도 때도 없이 며느리 집에 드나들었는데 제 딸이 많이 불편하게 느꼈는지 자리를 옮기길 원해서 한동안 저희 집에서 머물길 원했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알던 안사돈의 모습이 아니라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던 안사돈은 그동안 제 딸을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는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주가 50일이 되었을 때 안사돈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내가 얼마나 참기 힘들었으면 연락도 없이 사돈댁에 찾아왔겠어요? 손주 얼굴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얼마나 속이 탔으면 여기까지 정신없이 달려왔겠니? 무작정 얼굴 안 보여주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그래도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어머님이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시는 바람에 이제 막 잠들었는데 깨버렸잖아요. 뭐 어때? 어차피 얼굴 보려고 왔는데 자고 있는 모습보다는 깨어있는 게 좋잖아?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부인 오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뭐만 하면 입이 닳도록 교수 집안이라고 얘기하시던 사돈이 보이실 태도인가요? 이건 상황이 좀 다르죠. 생각해 보세요. 7년을 기다렸어요. 제 인생에는 손주 얼굴 못 보고 세상을 떠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손주를 보게 됐는데 예의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일단 우리 손주가 울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사돈은 저와 제 딸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초인종 소리에 깨버린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는 있어요. 7년 만에 첫 손주를 보는 건데 당연히 궁금하겠죠. 하지만 자기 충동 제어를 하지 못하는 사돈의 행동은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찾아온 건 저희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잠 한숨 못 잔 딸과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손주를 돌보고 있던 저도 많이 지쳐 있었는데 울다 지쳐 겨우 잠에 빠진 손주를 재우고 저희도 휴식을 취하려던 찰나 갑자기 초인종을 연달아 누르는 소리에 잠깐의 휴식은 한순간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안사돈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손주의 얼굴도
마냥 좋다고 안아들어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네요. 그걸 본 제가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50일밖에 안 돼서 그렇게 안고 흔들면 아이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울고 있는데 제 딸에게 넘겨주시죠. 도저히 진정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좀 침착하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정신없네요. 사부인께서 저에게 지적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교수인 제가 이런 거 하나 모를까 봐요. 흔들어서 문제가 생겼으면 제 아들이 지금 교사 생활하고 있겠어요? 어느 정도 흔들어줘야 애들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딸이랑 아들은 달라요. 워낙 신진대사 활동량이 높아서 흥분지수를 억제해 줄 수 있다고요. 딸만 키워보신 사돈께서 뭘 알겠어요? 예, 너 제대로 된 도움 받고 있는 거지? 애 키우는 거 혹시 까먹은 건 아니시죠? 내가 오늘 오길 잘했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동안 사돈 댁에 찾아올 테니까 육아에 대해 모르면 잘 보고 배우세요. 뭐든 사돈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그래도 교수인데 이 정도 하나 모르겠나요? 저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라는 거 인정하시죠? 이건 교수라는 직업을 떠나서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천천히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닌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 마냥 흔들어 젖히는데 그러다 자리도 잡지 않은 머리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 책임지실 거예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뤄도 걱정되는데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 딸이 저에게 와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한 거죠. 다음부터는 전날에 미리 전화하시고 아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부터 하셨으면 좋겠네요. 안사돈은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예의 없는 사돈의 행동을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분명 당연하게 저희 집을 밥 먹듯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올 게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지 않게 해야만 그날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사돈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음 날에도 비슷한 시간에 저희 집에 찾아왔고 쉬지 않고 누르는 초인종 소리에 결국 또 다시 깊이 잠에 빠진 손주가 깨고 말았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쓴소리를 하려 하는데 피곤에 지친 딸이 이런 상황들에 짜증이 났는지 결국 현관문을 열고 밝게 웃으면서 들어온 안사돈에게 거침없이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문 좀 빨리 열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굼뜬 거야? 오늘도 손주 얼굴 잠깐 보고 가도록 하마.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희가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죠? 제가 분명 조심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잘 자고 있는 애를 꼭 깨워야 했어요? 어머님은 아이 얼굴 한 번 보고 가시는 거지만 저희는 어머님이 가시고 난 뒤부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리듬이 전부 깨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얼굴 보고 가려는 것뿐이고 나 가고 난 뒤에 다시 재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너 멋대로 사돈댁에 와서 지내래?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너는 아니?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부모님 집에까지 와서 도움을 받고 있겠어요. 어머님이 저를 단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었잖아요. 부모님 집에 오기 전에 아이를 봐준답시고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잠 한숨도 못 자게 하고 여기저기 쪼물딱거리면서 제가 모유 먹이는 시간 제외하곤 아이를 안 재웠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참 커야 될 시기에 아이한테 잠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 애를 어떻게 키우셨는진 모르겠지만 아이의 엄마는 저예요. 제가 알아서 하는데
어머님은 집에 오셔서 맨날 잔소리만 늘어놓으시고 교수 집안에 시집 온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면서 아이의 머리도 어머님 집안을 닮아 분명 똑똑할 거라고 저희 집은 아예 무시하셨잖아요. 잔소리를 하러 오신 건지 도와주려 오신 건지 전혀 몰라서 부모님 집으로 옮긴 건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행동하세요? 오히려 아이가 없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현관문 열고 들어온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들뜬 기분으로 달려왔는지 아니? 그러니까 미리 저희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셨어야죠. 손주 얼굴이 닳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가시면 안 좋은 감정만 쌓이지 않겠어요? 주말에 편서방이랑 같이 사돈댁으로 가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나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내 손자 내가 보겠다는데 왜 다들 난리야? 뭐가 이리 시끄러워? 사부인,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제가 참다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다들 힘들게 서로 배려하면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집안 싸움을 일으키고 있어요. 교수면 교수답게 행동을 하셔야지. 머리는 어디다 두고 다니시길래 예의라고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남편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며 안사돈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직접적으로 나서자 많이 당황한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네요.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남편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았는지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사위도 알게 됐는지 퇴근하고 급하게 들어와선 대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죠. 남편은 사위를 앉혀놓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쉬지 않고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의 잔소리를 듣게 된 사위는 풀이 죽어서는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제 딸 방으로 들어가 쉬었고 남편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며 안사돈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 딸이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당시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붓고 힘들게 했을 때도 참고 있었지만 손주를 낳았는데도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더는 참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한번 난리를 치고 나서 한동안 조용했었고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사돈댁에 다녀오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딸과 사이는 최대한 많은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사돈이 저에게 전화를 했길래 받아봤는데 다음날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방문을 하겠다는 말이었고 미리 전화를 줬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돈은 약속된 시간에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사돈 어른과 함께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네요. 분위기를 봤을 때 알 수 없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지만 손주를 보러 온 거기 때문에 별일은 없을 것 같아 긴장을 풀고 있는데 안사돈이 뭔가 결심한 듯 저희 가족 앞에서 아이 육아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왜 저희가 눈치를 보면서 손주 얼굴을 봐야 하는 거죠? 며느리가 혼자서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제 아들의 노력도 있는 건데 왜 손주를 봐야 할 권리가 사돈분들에게만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집에 데려가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해야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손주를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하시죠? 말 나온 김에 내일 움직이면 좋겠네요.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머님 댁에 들어가라뇨. 아이를 돌봐야 할 사람은 저예요. 제가 육아하기 편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우리가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 우리가 눈치 보면서 손주 보는 게 불편해서 부탁을 하는 건데 감히 단칼에 거절해? 사돈이 눈치를 보게 되는 게 뭐 때문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저희가 부탁을 하고 미리 연락을 달라고 했던 건데 저희 부탁을 무시하시면서 무턱대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신 바람에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 거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 않으실 텐데 이건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건 제 딸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 딸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한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어쩌겠어요. 사부인께서 직접 저희 집에 찾아오셔야죠.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돈께서 육아를 도와주는 것도 형편없던데 제 옆에서 손주를 돌보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요. 더군다나 어렸을 적부터 조기 교육이 중요해서 교수 집안을 이어나가게 하려면 제가 옆에 끼고 살아야 한다고요. 사돈 집안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과일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옷만 죽어라 고생하지. 결국 막노동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손주한테 과일 가게를 물려주실 건 아니죠? 적당히 돌봐주셨으면 이제 그만 저희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는 게 좋겠네요. 너도 토달지 말고 심히 말대로 해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화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돈분들의 억지가 저희 가족을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때마침 사이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제 딸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설명을 하고 난감한 표정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자기 부모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며 그만 돌아가 달라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점점 격해지는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정리를 하려는데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위가 딸의 편에 서자 사돈어른은 자기 아들에게 실망했는지 막말을 퍼부으셨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힘들게 키워놨더니만 부모 말은 들어주려 하지도 않고 자기 마누라 말은 철석같이 알아듣는 거야? 내가 얘기하면 바로 수긍하고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 너희 엄마가 집에서도 매일 손자 얼굴 보고 싶다는 말을 수십 번이나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떻겠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며느리 편만 들고 있는데 너 그러다간 정말 후회할 거다. 이 사람이 알아서 하게 제발 좀 놔두세요.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어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저희가 중간에서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앞으로 저희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당분간 저희 찾지 마세요. 손자를 낳아드린 것만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셔야죠. 이 사람이 현재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 아세요? 엄마도 저를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잠 한숨 못 자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엄마 집에 들어간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집안일 안 하면 다행이에요. 손주를 돌봐준답시고 온갖 집안일 이 사람한테 다 시키겠죠. 제가 엄마 성격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들 좀 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나중에 정 도움 필요하면 그때 연락 드릴게요. 사위의 말에 사돈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당신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가 어찌됐든 사위는 제 딸과 손주를 데리고 사돈댁으로 가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사돈분들은 그런 당신 아들의 생각을 인정할 수 없었는지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쉬지 않고 의견 충돌에 부딪히고 있는데 깊은 잠에 빠져있던 손주가 깨어나면서
상황은 겨우 정리가 되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울고 있는 걸 딸이 진정시키고 있는데 안사돈이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품에 안겨있던 손주를 강하게 뺏어들더니 본인이 진정시켜 주겠다며 막무가내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제 딸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손주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정을 시키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손주를 안아든 안사돈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돌발 행동을 저질렀고 사돈어른과 함께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위가 사돈분들을 붙잡은 뒤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안사돈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며느리가 따라오지 않을 거라면서 무작정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이를 품에 안은 안사돈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순순히 말을 따라야만 했어요.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은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신 사돈분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경찰이 오면서 커질 뻔했던 사고를 겨우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주는 제 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날의 상황이 제 딸과 사이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는지 저희한테까지 살고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자기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잠깐 이성을 잃어버렸는데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 딸과 사이에게 연락이 오면 연결을 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사돈은 저희 부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딸과 사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는 안사돈을 보면서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연락도 안 받는 사위와 딸에게 어떤 상황인지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준 다음 안사돈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락이라도 주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누군가 급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있길래 확인을 해보니 안사돈이 문을 열라며 다짜고짜 화를 내고 있었어요.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문을 여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끝까지 문을 걷어차고 열 때까지 난리를 치자 남편도 화가 많이 났는지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딸과 사이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과 오해를 난 안사돈은 남편 옆에 붙어있는 저에게 달려와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은 자기를 따돌리고 저희 부부만 손주를 보러 다니는 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명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사돈은 이미 귀를 닫고 있었어요. 남편이 겨우 뜯어 말리고 나서야 어느 정도 흥분된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여자인 자기를 힘으로 제압했다며 저희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제정신이 아닌 안사돈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네요. 모두가 경찰서에 모여 진술을 하고 있는데 사돈 어른께서도 이번 상황은 잘못했다고 판단했는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잘못을 구하셨어요. 저희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지만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대충 정리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사돈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희 부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과일 장사하는 주제에 교수 집안을 무시한다고 막말을 뱉어댔었네요. 순식간에 너덜거려진 상태로 집에 돌아온 저희는 정신을 차리며 쉬고 있는데 몇 시간 뒤에 갑자기 사돈 어른께 전화 한 통이 오게 되었고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화재가 나고 있었다며 안사돈이 집안에 난로를 켜놓고 외출을 하는 바람에 과열이 돼서 집을 홀라당 태워 먹었다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남편도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수화기에서 집에 불이 난 것도 전부 다 저희 탓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화를 내고 있었죠. 그 말을 듣게 된 남편이 저희 집에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 한숨 못 자고 고민에 빠져 있는데 다음날 사돈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검게 그을린 모습으로 오갈 데가 없어 보여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시게 했죠. 저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보다 사부인께서 잘 알고 계시죠? 애초부터 저희 집에서 생활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서 난로를 켜놓고 온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저희 집에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하얗게 채로 변했으니 이제 갈 곳도 없으니 어쩌겠어요. 당분간 일이 해결될 때까지 사돈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세요? 저희가 서로 얼굴 보면서 마주할 그럴 상황은 아닐 텐데요. 근처에 호텔이나 원룸 하나 잡아서 지내시죠. 저희는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저희 마음도 생각해 주셔야죠. 사위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 그때까지는 임시거처를 하나 만들어 지내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도 안 도와주겠다는 건가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헐뜯었어도 이건 아니죠. 저희가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잖아요. 새로 집을 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금전적으로 도움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감정 상태로는 사돈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저희도 사람이에요. 전날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애들이 사돈댁에 있던 상황에서 화재가 났을 수도 있었던 거라고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사돈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올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예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돈분들은 자신들이 얻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안사돈은 나중에 기분이 풀리고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달라며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뒤에 돌아갔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아무 연락 없이 각자 지내고 있는데 안사돈이 저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화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가족보다 남이 우선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희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니만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도 도와주시네요. 내가 지금 찜질방에 있는데 신문이 있어서 보려고 주워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돈분들의 얼굴이 실려있길래 뭔가 해서 봤는데 불우이웃을 도와주기 위해 1억을 기부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저희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인데 어떻게 남보다 못한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알면서 1억이라는 돈을 저희한테 도와주지 않고 남을 위해 기부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 그 돈 다시 돌려받고 저희 집 장만하는데 도와주세요. 애들한테도 연락이 안 돼서 하루하루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죠. 과일 장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래서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돈의 태도를 보세요.
지금 그게 저한테 부탁하시는 말투인가요? 교수 집안이라면서 무게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말투와 행동들을 보면 너무 저급하네요. 애들한테 연락이 안 오는 이유도 전부 사돈 탓이겠죠. 저희는 도와줄 마음이 조금도 없으니 기대를 바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신없이 일을 해야 돼서 이만 끊겠습니다. 제 딸과 사이는 사돈댁에 아직까지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사돈의 강압으로 사돈댁에서 애들이 생활했다면 화재로 인해 끔찍한 상황이 이어졌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건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돈분들의 버릇을 완전히 뜯어 고쳐 놓을 생각입니다. 교수 집안이라고 사람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저희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고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되네요. 오만한 성격을 버리지 못한다면 분명 사돈분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단단히 혼내주고 싶네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온몸이 진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수전증 마냥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이 떨려오고 있는 중이지만 용기 내서 현재 제 상황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시댁 식구들과 전혀 문제되는 건 없었고 완만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오던 제 삶에 갑자기 변화가 찾아온 건 어느 날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됐을 때부터였어요. 하버드 출신의 외국에서 꽤 이름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국내로 들어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며 상당히 능력이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냈었죠. 아주버님의 나이가 저와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편이라 상당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였지만 그래도 좋은 분을 만나 결혼까지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평생 결혼은 안 할 것 같았던 아주버님이 여자를 데려온 것도 놀랄 일이었죠. 오로지 일밖에 모르는 성격이라 온 가족이 아주버님의 말을 들었을 때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아주버님의 삶은 성공적인 인생이었는데도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중요시 생각했었고 자기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이라 결혼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부모님 앞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문제는 아주버님의 결혼 통보가 시부모님한테는 예민하게 다가왔는지 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라는 걸 좀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와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저 또한 그런 점들이 서운하게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시댁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번 주 주말에 내 큰아들과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한 여자가 인사 올 예정인데 아무래도 네가 그 자리는 좀 피해주는 게 좋겠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하버드 출신이라는데 너는 중졸밖에 안 나왔으니
그걸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것들을 흠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큰아들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최대한 조심하려는 거니. 시애미 말에 불만을 안 가졌으면 좋겠구나. 서로 얼굴 붉히는 것보단 이해해주면 좋잖니. 내 말에 섭섭한 건 아니지? 차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너도 인사시킬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둬라.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재수 씨가 그 사람과 동서지간이 될 거라 얼굴을 제일 많이 마주할 텐데 대화하던 도중 중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대화 자체를 섞고 싶어 하겠어요. 그냥 중졸이라는 것도 숨기는 게 좋겠어요. 그런 거 괜히 알려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 데리고 왔을 때까지 음식 만드는 건 도와준다 해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을 때는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주든지 하세요. 그 사람이 남들 보는 시선 같은 걸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재수 씨가 가족도 없고 그동안 홀로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저와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좀 불편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진 투명 인간처럼 우리 집안에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게 좋겠네. 기분 나쁘거나 하진 않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기 위한 절차니까 재수 씨가 이해 좀 해줘요. 나 그동안 일만 하고 살았어요. 여자 하나 제대로 만나본 적 없이 성공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고 벌써 나이가 40이 넘어버렸는데 남은 인생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게 가족을 위해서다 생각하고 재수 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이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 그런 걸로 서운해하는 거 절대 없으니까 형 결혼하는 데나 신경 써. 미안한데 당신 밥 다 먹었으면 자리 좀 비켜줄래? 결혼 문제로 가족들끼리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제 인생에 흠이 많아서 그걸 시댁 식구들은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그간 그런 제 삶을 안쓰럽게 여기고 저를 아껴준 시댁 집안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족이 된 줄 알았었는데 아주버님의 중요한 결혼 문제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식구들의 행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부탁으로 자리를 피해주긴 했는데 제 감정이 좋지 않아 한참 뒤에 방으로 들어온 남편한테 제 입장에 대해 서운했던 점들을 대화로 풀어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의 낯선 반응이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내가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얘기한 건데 내가 반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날 하루 일단 조심해 달라는 건데 그게 불만이야? 우리 가족이 지금 얼마나 예민한지 알고 있지? 이럴 땐 서로가 이해해주고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 어떤 상황인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니까. 그래, 나도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다들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라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시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불만도 가지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평소와 다를 거 전혀 없어. 그저 당신이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 잠깐 피해달라는 거잖아. 어려운 거 없는데 이것 가지고 서로 불편하게 만들 거야? 당신이랑 내가 하루 이틀 살아갈 것도 아니고 앞으로 평생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형 결혼식 당신 때문에 파투라도 나면 나랑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겠소? 당신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주면 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나 내일 아침 일찍 나가봐야 돼.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형 결혼 문제로 서로 예민하니까 조용히 따라줘. 남편도 평소와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를 등지고 누운 남편의 얼굴에는 아주버님의 결혼 문제로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원하고 있는 걸 서운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일이고 남편 말대로 앞으로 함께 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손이 동서로 들어올 예비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었지만 그런 거 하나 일절 물어보지 않았어요. 괜히 또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게 될까봐 눈치만 보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가족 모두가 함께 사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시무와 남편이 원해서 시댁에 사는 걸 결정했었는데 처음으로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뭐 찾는 거라도 있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내일 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분 인사 온다고 음식 준비하신다면서요. 지금 아니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미리 정리 좀 해두려고 하는 거다. 네가 내일 들어가 있을 곳이다. 예비 며느리가 집 구경 좀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괜히 너랑 얼굴 마주하면 그게 더 껄끄럽잖아. 그러니까 내일 식사 준비 끝나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될 거다. 이 정도 공간이면 잠깐 동안 충분히 지낼 수 있잖아. 네? 내일 이 좁은 다락방에 들어가 있으라고요?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밖에 있다가 연락 주시면 그때 들어오든지 할게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 집안에 며느리로 생활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창피하세요? 저 이 집 식구 된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셨을 때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허리 펴기 힘든 이 좁은 다락방에 제가 왜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를 이곳에 두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일 아주버님이 결혼할 분을 데려오기 전에 일찍 나갈 테니 그만 정리하세요. 솔직히 저 지금 너무 서운하고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겠다고? 너 지금 희애미 말 무시하는 거니?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지. 쓸데없이 이곳을 정리하겠어? 네가 나가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바로 부를 수가 없잖아. 최대한 내 근처에 있어야 내일 도움이 필요할 때 다락방에 있는 너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없니? 며칠 전에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어머님이 시키는 거 거절한 적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고 여태껏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었고 가족 구성원이 된 만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다고요. 그럼 이번에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서로 웃고 지내면서 만든 추억은 금방 잊혀지지만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남겨진 건 평생 간다고 그랬다. 이 문제로 너와 내가 상처받아서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았으면 좋겠니?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 내일 하루 딱 눈 감고 시애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시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강요를 했어요. 그날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당장이라도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제 행동으로 인해 모든 걸 그르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락방 안을 정리하고 있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남편 역시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락방 안에도 힘들게 청소했으니 그날 하루 눈 딱 감고 시모의 말을 따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 편이 없었어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신 시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는데 시부는 저와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계속 피해 다니고만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따돌리는 것 같아 기분이 정말 안 좋아지자 그날 잠 한숨 못 자게 되었고 다음 날까지 좋지 않은 감정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아침 일찍 일어난 시모의 옆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묵묵히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던 시모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한마디 말도 없이 음식을 만드는데 열중하셨어요. 그렇게 음식이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아주버님한테 연락이 왔고 거의 다 도착했다는 말에 가족들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고 뒤이어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시모는 갑자기 제 손목을 콱 움켜쥐더니 다락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남편이 뛰어오면서 시모를 도와 저를 다락방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시모는 예비 손윗동서가 될 형님이 갈 때까지 찍소리 하지 말고 있으라며 연락 줄 때까지 다락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주버님과 함께 온 여성분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시모와 남편은 급하게 거실로 내려가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주방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다락방에 있는 저 또한 점점 화가 치밀었고 다락방 안이 너무 좁아 답답하게 느껴지자 숨이 턱턱 막혀와 다락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기가 순환이 되자 그제서야 제 기분이 좀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주방에서 서로 웃으면서 주고받는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웃고 떠들던 대화 소리가 끊기더니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좀 전까지 좋았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예비 형님한테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다락방에서 나온 저는 위에서 주방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과 예비 형님의 대화 내용에 경악을 했고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제서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사진 속 여자를 처음 봤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지금 그쪽이 거짓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 더 잘 알 텐데. 사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내 전화 한 통이면 그쪽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 몰라? 그래.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다. 너, 내 큰아들과 결혼해서 뭔 짓을 꾸미려고 한 거지? 내 아들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노력을 네가 전부 다 빼앗으려 했었다며? 네? 아, 제가요? 중원 씨, 그동안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보여줬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 내가 이미 전부 뒷조사 해봤어.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1박 2일로 놀러 갔을 때 내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데 너는 내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줄 알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었지? 이게 지금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여보세요? 아, 그래. 지금 술 퍼먹어서 누가 잡아가도 모를 정도로 뻗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앞으로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그래야 많은 돈을 거머쥘 수가 있다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건데? 그럼 이대로 굶어 죽을 거야? 우리가 한 번도 아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때처럼 사고사로 처리되게끔 준비하면 되는 거야. 문제될 거 전혀 없으니까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 주면 돼. 이번 일 끝나면 또 해외에서 한동안 지내면 되는 거라고. 나 덕분에 당신이 그동안 편하게 살아왔다는 거 잊지 마. 돈 떨어졌으니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 집안 사람들 내가 하버드 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설설 기더라. 결혼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당신은 돈 주고 산 가짜 부모들 입단속이나 잘해. 당신은 우리 집안 오빠가 되는 거야. 알겠어? 14년 전에도 해봤잖아. 그럼 밖에서 막노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돈 떨어졌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양심 같은 건 갖다 버려. 돈 쓸 때는 좋아했으면서 막상 또 일을 시작하려니까 두렵니? 14년 전에도 너 때문에 경찰에 붙잡힐 뻔했던 거 알지? 다행히 사고사로 상황이 마무리돼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두 번 실수는 용납 못해. 중학생밖에 안 됐던 그 아이가 불쌍하다고 데려가겠다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나는 솔직히 그때 그 애도 같이 작업하고 싶었다고. 요즘은 그때랑 달라. 조금이라도 망설였다간 우리 둘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음 단단히 잡아.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겠다던 여자가 정체 모를 남자와 통한 내용을 재생시켰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주버님의 재력이 탐나서 돈을 갈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도 충격인데 더 큰 문제는 14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그 여자가 꺼냈던 말들이 제가 겪었던 14년 전의 일과 너무 똑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다락방에서 내려와 천천히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하는 말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왜 너를 이 집에 끌어들였는지 알아? 내 목숨을 앗아가려고 계획을 했다는 걸 용서하고 싶지 않아. 법적 처벌을 위해 데려온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 14년 전에 네가 한 짓들이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된 재수 씨가 겪었던 과거와 너무 똑같았거든.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너를 끌어들인 거야. 이 사진 속에 있는 아이 누군지 알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 너랑 결혼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너잖아. 여기 사진 속 가운데 있는 아이가 지금은 우리와 한 식구가 된 재수 씨거든. 왜? 사진을 보니까 많이 놀랐어? 네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재수 씨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데? 14년 전 일이라 경찰들이 단순 사고사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었겠지. 그런데 네가 그 집안의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해외로 날라 버렸다면서? 이제 좀 솔직해지는 게 어때? 그럼 지금 이 집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네?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몰래 숨겨놓고 있다는 말이잖아? 너희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4년 전에 있었던 일들은 과거의 경찰들도 사고사로 인정한 부분이야. 벌써 한참 지난 일이라 지금 와서 그때의 일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라고. 나 지금 상당히 불쾌하거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모함해? 그럼 직접 들어보면 되겠네. 애기씨, 지금 보고 있는 거 다 아니까 그만 나와요. 나 알죠? 무서워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나와서 네가 해명을 해야 내 억울함이 풀릴 거 아냐. 이 넓은 세상에서 왜 하필 네가 이곳에 있는 건데? 애기씨, 좋은 말 할 때 지금 당장 내 앞에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예비 손이 동서였던 그 사람은 목이 터져라 저를 찾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굳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는 14년 전에 저희 오빠와 결혼을 했었던 과거의 새언니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는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과거의 일들을 시댁 식구들 또한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엄마가 잠깐 한눈판 사이 제가 타고 있던 유모차가 움직여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던 걸 막으려다가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와 오빠가 저를 키워줬었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오빠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일찍 결혼해 자리를 잡았었죠. 그런데 아빠도 갑작스러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아빠의 회사를 같이 운영하던 오빠와 새언니 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늦둥이라 오빠와 12살이 넘게 차이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 새언니는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고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중학교 졸업을 앞둔 저는 가족 모두를 잃어 새언니의 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방학이었던 저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난장판으로 되어 있었고 잠시 뒤 어떤 남자가 여러 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들어와 집안의 물건을 치우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남자는 저희 부모님과 오빠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던 그 집을 새언니가 처분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때 당시 너무 어렸던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일했었던 회사 아저씨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회사를 찾아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새언니는 이미 회사도 헐값에 처분한 상태였었죠.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해왔던 아저씨와 다른 직원들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저는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줌마와 언니들은 저를 친가족처럼 잘 대해주셨고 그 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경찰들은 사고사로 단정을 지었고 해외로 이미 잠적해버린 새언니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험한 세상에서 발버둥 치며 뛰어다니는 게 전부였죠. 그리고 그런 제 삶에 지금의 남편이 나타나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거였는데 평생을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저희 오빠가 사고사가 아닌 새언니였던 그 사람의 손에 의해 떠났다는 진실이 드러난 상태로 말이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어요. 그때 당시 저에게 정말 잘해줬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면 속의 모습이었고 어렸던 저는 그 사람을 친언니로 생각하며 의지했었으니까요. 다락방에 나와 주저앉아 있는 저를 발견한 그 여자는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며 시댁 식구들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자기를 밖으로 보내달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있자 그 여자는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하냐고 멱살을 잡아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달려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면서 딸 같은 며느리 몸에 함부로 손을 댔다고 난리를 쳤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그 여자는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고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그 여자가 저와 정말 연관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올지 몰라 저에게 신변 위험이 생기게 될까봐 다락방에 잠깐 들어가 있으라고 했던 거라면서 처음부터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는데도 말하지 못한 거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선택한 거라며 그동안 제가 겪었을 아픔들에 대해 시모는 용서를 구하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남편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14년 전에 있었던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아주버님까지 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다며 서둘러 연행해달라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을 시댁 식구들한테 말하지 않고 속으로 숨기고만 있었다면 제 눈앞에 쓰러져 있던 그 여자한테 오히려 역으로 당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게 확실해질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던 거고 저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전화통화했던 그 남자도 결국 붙잡히게 되었고 저는 14년 전에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을 이제서야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빠를 세상 떠나게 하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간 그 여자는 징역 20년 이상 선고받게 될 확률이 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과거에 했던 잘못과 또 현재의 추가적인 계획 범행을 저지르려는 행동들이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해 형벌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 밝혀져 지금 현재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온몸이 떨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오빠가 억울하게 당한 그때의 일들을 이제야 풀 수 있게 돼서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시댁 식구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 법정에 서게 될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빠를 해한 그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니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은 슬픔이 아닌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판결이 났을 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